하이,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본 엔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해요. 어, 지금 이제 조명발을 좀 받으니까 좀 많이 마음이 안정화된. 어, 사실 이제 지금의 엔저 문제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빨리 인상함에 따라서 금리 격차 때문에 이제 돈이라는 게 이자를 적게 주는 곳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본에 있던 이제 달러 자산들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일본에 있던 이제 엔화를 팔고 엔화를 달러로 교환을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귀해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일본이 약세가 되는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로나 이제 원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것들도 다 약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알겠어.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근데 일본은 30년 전부터 제로 금리였는데, 맞아요. 왜 그러면 30년 전에는 엔저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엔저 현상이 일어나는가? 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일본은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어 그래서 90년대에 태어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30살이 될 때까지 물가 인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금리도 상승하지 않는, 진짜 0살에 90년대 태어나서 0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이제 일본 젊은 층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왜 일본은 30년째 제로금리 시대, 제로금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했단 말이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때 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코로나 때 다시 내렸다가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엔화는 계속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국력이 낮아서 엔저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일본이 제조업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는 뭐 1년, 2년 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게 급격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게 이번 코로나 계기 때 일본이 생각보다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테크 기술,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소 전지 같은 이런 첨단 테크 기술 영역에서 여전히 약간 후진국스러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일본 국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많은 일본 국민들과 외국인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어, 그런 뭐라고 해야 지 소재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동안은 엔저 현상을 막았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이 충분히 엔저가 될 수 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이 원치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국이 원치 않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서로 이제 지구촌 사회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수출하려고 경쟁하던 시기에는 환율이 강한 게 불리했어요. 근데 환율이 강하면은 흔한 말로 수출이 환율이 강하면 수출이 불리하고 수입이 유리한 거고, 환율이 약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반대구나. 환율이 강하면 수출이 불리하고 수입이 유리한 거고, 환율이 약세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이 유리하고 수입할 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저가 되면 수입하는 물건값은 비싸져서 국민들은 인플레를 감당해야만 하고, 수출할 때는 일본의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정책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에는 유리하다. 그거는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유로화를 쓰니까 벤츠라는 독일의 명차 있잖아요. 명차를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억을 넘는 것도 있고 1억 이하인 자동차도 있지만 1억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독일이 유로를 만들지 않고 계속 마르크화를 썼으면은 2억을 줘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가격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독일이 이제 유로화 정책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 유로화 약세를 이용해서 제조업에서 조금씩 이득을 보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아마 독일하고 프랑스일 거예요. 프랑스도 만약에 프랑을 계속 사용했으면은 강한 프랑스화 때문에 수출해서 많은 이제 손해를 보면서 살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가 발생하면서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발 인플레가 터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이제 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고금리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유리한 게,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했듯이 물건 값이랑 연관돼 있대, 수입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통화가 약세인 게 안 좋고 이제 통화가 강세여야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일본은 제가 30년 동안 물가 인상이 없었다고 했죠. 근데 그만큼 30년 동안 월급 인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 노동자 간의 이제 월급이, 한국이 이제 얼마 전에 추월한 걸로 나오는데,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동일 노동을 했을 때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 자료로 나오더라고.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제조업 강국이 된 건 맞기도 하고, 이제 뭐 그 BBIG로 대표되는 이제 뭐였지? 배터리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IT, 게임,
하나 뭐지? 방산? 어쨌든.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BBIG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이제 잘 나가면서 이제 일본보다는 확실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그런 제조 강국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다 지구촌 사회가 끝나고 이제 각자 서로 이제 다시 옛날로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가고 이제 뭐 중국도 미국과 서로 관세 전쟁을 하고 이제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생산부터 완제품까지를 모두 다 한 나라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이제 자국 통화가 약세면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엔저가 약한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또 엔저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걸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은행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인 엔화를 대출받아서 더 이상 일본 부동산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마구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서학개미들이 생겨서 저 같은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로 된 배당금을 받아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도. 근데 일본은 이거를 3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사실은 제조업이 무너졌는데도 외화를 많이 벌고 있었던 게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소유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서부터 배당금도 받고 뭐 월세도 받고 하면서 뭐 하와이는 사실상 일본 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처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하면서 이제 엔화로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이미 무역보다는 이제 그 외화를 이제 배당금이나 이제 그런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많이 충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뭐 일본은 제조업으로서 이제 그 무역 수지? 무역 적자, 흑자 이런 걸로 이제 외화를 버는 시대가 일본 자체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엔저가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엔화가 강세일수록 사실은 자국민한테 좋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팍팍 올리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 사실은 좋은데 왜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고 계속 우리는 통화를 푸는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엔저로 가져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국채를 많이 찍은 이제 빚덩어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아베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국채를 찍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에서 대부분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찍었고 사실은 돈을 많이 찍은 만큼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 미국은 기업이 대출을 받고 일본은
국가가 대출을 받고 한국은 개인이 대출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회사들이 이제 그런 채권들을 많이 팔았고, 일본은 국가가 대출을 많이 받았고, 재정 정책을 한다고, 한국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막 끌어올려 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금리가 되면은 이제 한국은 개인이 약한 고리이고, 일본은 국가가 약한 고리이고, 대출을 많이 받은, 미국은 이제 회사들이 약한 고리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회사나 개인은 파산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파산한다고 해서 국가 자체가 흔들리진 않지만 일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지금은 엔화를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10월 22일에는 와, 엔화 이거 차트 보셨으면 알 텐데 이게 누가 봐도 임의적으로 공격 들어오고 일본 국가가 나서 방어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방어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방어를 했어. 팔아서 달러를 가져와서 방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 국채도 막 시장도 요동을 치고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었죠. 근데 일본은 아까 말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다른 나라 채권들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그 일본이 들고 있는 달러 채권이 1조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조 달러니까 1000조 달러. 그쵸?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이게 1조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시총이 1조 달러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 신문 기사 보셨으면 알 텐데, 그 예전에 왜 코로나 때 쭉 한창 올라갔을 때 막 애플이 막 2조 달러 넘었다고, 그 밑에 이제 마소나 구글, 알파벳 이런 게 막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런 빅테크 거대 기업의 만큼의 채권을 이제 일본이 들고 있는 건데, 그걸 당연히 한 번에 다 던지면은 미국도 이제 휘청휘청 할 수 있는데, 그걸 당연히 한 번 다 던진 건 아니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도 이제 최근에 일본이 저걸 한 번에 다 던졌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지 이런 걸 백악관 회의를 하고 막 난리가 났던데, 어쨌든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무역보다는 그런 이제 그 해외 자산에서 오는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인지. 만약에 내가 일본 은행 총재면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근데 물론 제가 일본 국민이 아니라서 뭐 또 다른 약한 고리가 있어서 그거를 망설이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부채를 많이 지긴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경 단위가 넘는 돈을 지금 일본 국가는 부채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경이 넘는 돈을 30년 동안 뿌렸는데도, 뿌렸는데도, 뭐라고 해야지? 일본은 부도가 안 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쵸?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제 GDP 대비 뭐 240%에 대한 빚을,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은 자기 자기 연봉의 거의 2.5배 정도 되는 이제 빚이 있는 건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이제 휘청휘청 하겠죠. 이제 뭐. 근데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일본이 가진 부채는 대부분 이제 엔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돈 가치를 찍을지언정 돈을 막 찍어내서 갚으면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일본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일본의 돈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그 부채를 갚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못 갚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다른 나라들처럼 해외 자산 뭐 달러 표시의 부채가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엔화 표시의 부채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사실은 참 저도 이제 MMT 현대 통화 이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론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결국 이제 나라들이 나중에 다 안정세가 되고 또다시 제로 금리가 유노멀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은 어떻게 될까?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실 이제 자본주의의 대부분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더 많은 돈을 들고 오면 해결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었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부작용은 당연히 저금리 혹은 제로금리가 이제 유노멀로 자리 잡을 걸 기대하고 통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 금리가 아닌 다시 고금리의 시대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경제 성장기에 7%, 8% 되는 기준금리는 보기 힘들 거고, 미국이라 하더라도 5.2%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5.2라는 거는 시중에서의 이제 대출 금리는 당연히 뭐 8%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좀 더 낮게 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예적금 금리가 6%나 7%까지 갈 거고, 대출은 9%나 10%좀 돼야 빌릴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다시 금리를 낮추게 돼서, 그 금리를 낮추다 보면은 그때까지만 일본이 버티면은 결국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본은 이번 이제 엔화 약세 이거를 지금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동안 이제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뭐 기축통화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런 지위들을 다 땅에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한국이랑 일본은 서로 미화하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꽃이다, 일본 꽃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또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그
맨날 일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은 대부분이 일본 개인들이 일본 채권을 샀기 때문에 국가랑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산 채권은 사실상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물론 만기란 게 있는데 거의 이제 무한정? 무한정이라고 하면 웃긴데 만기를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고 그다음에 일본 개인들이 산 국채도 뭐 일본 개인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의 일본 고령화 사회의 그 중심에 선 할아버지들은 일본이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일본 국채를 사서 모은 할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애초에 금리를 보고 산 일본 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들 일본 국채를 팔고 이제 미국 국채로 갈아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일본 국채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길지 않게만 간다면 근데 만약에 금리를 한 5%까지 올린 상황에서 이 상황이 홀딩이 돼. 장기간.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아베노믹스로 살려보려고 했던 그 일본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진퇴양난이란 말이 참 이런 거가 아닐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일본도 일본 은행이라 한국은 한국 은행이라 하잖아요. 돈 찍는 그 통화를 관리하는 은행.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도 뭐하고 안 하자니 환율 방어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게 조지 소로스 같은 이제 헤지펀드 하는 미친 하이에나들이 일본이 이제 환율이 약점인 걸 알고 물어 뜯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공격을 하고 있고 그 거대한 미친 금융 세력들이 이제 한국도 IMF가 온 게 그때 이제 그 론스타에서 개 같은 새끼들이 그 5조를 그 당시에 1997년도에 그때 이제 인출해 가면서 그 당시 지금도 5조가 진짜 큰 돈인데 5조를 인출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달러가 싹 마르면서 이제 그 달러화로 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이제 대우 같은 게 이제 파산하고 막 IMF 사태가 터진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금모으기 운동해서 이제 뭐 갚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분명 이제 그때 한국에 이제 그 약한 그 달러 보유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후루루 짭짭 꿀꺽 맛있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엔화 환율 가지고 장난질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눈치를 채고 지금 미친 개새끼들 마냥 이렇게 막 달려들고 있단 말이죠.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외화 반허를 위해서라도 좀 일본도 이제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도 밉지만 사실은 더 많은 멍뭉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치사하게 엔저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더 싫거든요. 좀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일본인데, 그래도 이웃 나라인데 너무 그런 해외 세력의 공격에 좀 당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뭐 일본은 돌이킬 순 없어요. 이미 30년 동안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엔화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엔화라는 상품이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엔저가 오려고 했으면 진작에 왔어야 됐는데 그동안 희한하게 안 왔었던 게 이번에 한 번에 터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올 거였으면 한 2000년대쯤 이미 엔저 현상이 계속 왔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계속 엔화를 막 헬리콥터 머니 마냥 계속 찍어서 뿌려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안 온 게 사실은 신기한 국가였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냥 뭐 한 명의 인류로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 아, 그리고 진짜 그 10월 22일 날, 그 진짜 하이에나 새끼들이 그 공격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긴 하던데. 음.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엔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개월치 그래프 보면은, 3개월치 그래프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보면은 얘네 지금 장난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일도 많이 빠졌었고, 10월. 지금 이제 23일이죠. 피레치처럼. 그래서 23일 날 보면은 한국 기준으로 달러를 이제 왕창 팔아서 이제 엔화를 사와서 이제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심각해요. 옛날에는 환율 조작국 소리 들을까봐 외화 개입도 못했는데, 이번엔 대놓고 지금 이거를 방어해보려고 한국 돈으로 5조 가까이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엔화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조 8천엔을 또 투입을 한다 하고, 음, 중앙일보 기사에다 보면 엔화 방어에 하루에 53조 원을 투입했는데 약발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거는 돈을 풀어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일본 지금 당장에는 금리 인상하면 일본 국민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어, 해야 하지 않나. 이게 뭐, 그냥 진짜 근데 기분 진짜 더러운 게, 사실은 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53조 원을 투입했다는 말은 누군가는 이 53조를 꿀꺽했다는 말이거든요. 목이 먹먹해지네요. 안녕.